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NLP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NLP 전제 조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믿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은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뭐 비즈니스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 뭐 진리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자, 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믿으면 좋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시작.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메타포적인 이야기인데, 지도라는 종이에 영토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겠죠. 그쵸? 아마 이제 영토의 정보를 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일반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본다고 해서 영토의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지도를 할지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필터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오감이란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움직이면서 받아들이는 이 정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다 삭제되고,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일반화되면서 실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는 아주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NLP 의사소통 모형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초당 한 200만 피트의 정보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이 돼요. 초당 200만 피트라는 것은 단어로 볼 때 한 5만 자 정도. 엄청난 정보가 유입이 되는데,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실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34 피트 정도. 단어로 본다면 5자에서 9자 정도의 아주 미비한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백사장이 있어요. 전체 백사장이 세상에 대한 정보라면 그 백사장이는 모래를 한 주먹을 짚는 겁니다. 떨어뜨리면서 다시 손바닥에 있는 이 모래를 잡는 거예요. 그럼 전체 모래사장이 영토라면 떨어뜨렸다가 다시 짚는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모래가 지도라는 거죠. 지도. 그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영토에 의해서 반응을 할까요? 자, 이 머릿속에 생각에 의해서, 즉 지도에 의해서 반응을 할까요? 지도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도가 옳다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지도가 옳기 때문에 자, 싸움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단 종교라고 옛날에 중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을 했습니까? 자, 이단 종교라고 막 화형에 처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 이 지도의 차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의 차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도의 차이고요. 부부 간의 갈등이나 뭐, 우리 친구 간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도 다 지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지도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지도는 인생을 더 피폐하게, 파괴적인 인생을 만들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일본의 오음실리교의 교주가 뭐 지하철에 막 무슨 독가스를 뿌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여야만 천국을 간다고. 이제 그 사람들은 독가스를 뿌려야 천국을 간다고 믿었죠. 또 어떤 이단 종교의 이제 신도들은 20몇 명이 집단으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집단으로 자살을 해야만 천국을 간다고 믿었죠. 자,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죽음과 파괴적인 삶을 이끌더라.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랑이 깃든 올바른 이런 위대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인생을 아주 위대한 쪽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자,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았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자기만 이기적인 또 독일 민족만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지도를 가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한다는 뜻이죠. 잘못된 지도는 개인의 삶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협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요, 편협된 지도를 풍성한 지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오겠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유리해요.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 입장, 상대방 입장, 객관적인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지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NLP 훈련의 목적은 올바른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주면서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지도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 나만의 지도를 고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 지도를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을 해야 되죠. 자,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지도만 고집을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외골수, 고집, 아집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의 지도의 타당성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한다면은 포용력 있고 이해심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과 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관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는 확장돼야 된다. 자, 지도는 뭐라고요? 확장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지도를 존중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예, 타인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다. 시작.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합니다. 자, 크게 보면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자,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죠. 고통을 피하는 목적을 회피적인 목적, 또 다른 말 회피적인 동기. 자,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을 지향적인 동기 내지는 지향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왜 이 행동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NLP를 배울 때 이 NLP를 배우는 목적이 나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고 또는 소심한 성격을 극복한다면 이거는 피하기 위한 거죠. 고통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죠? 반대로 나는 NLP를 배워서 명강사가 되고 또는 상담사가 되고 또는 어떤 직장에서 리더가 되고 영업의 여왕이 되고 이런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건 어떤 목적이에요? 지향적인 목적이겠죠. 지향적인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주로 저는 뭘 피하고 싶어요, 뭘 극복하고 싶어요, 뭐를 없애고 싶어요, 이런 건 다 뭐예요? 자, 회피적인 목적이죠.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걸 이루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건 뭐예요? 지향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피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을 할까요? 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할까요? 네, 가능하면 지향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요. 그래서 문제 중심보다는 원하는 것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NLP 훈련의 목적은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것 중심에 집중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다. 시작.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자, 행동과 의도를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행동과 의도를 구분해야 된다. 아무리 사악한 행동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행동이라도 그 행동 이면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아들이 접시를 깨트렸어요. 접시를 깨트렸는데 첫째 아들은 접시를 3개를 깨트리고 둘째 아들은 접시를 1개를 깨트렸습니다. 이 행동으로 보면 누가 더 잘못을 크게 저질렀냐 보니까 접시를 3개를 깨트린 큰아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의도를 이제 살펴봤어요. 야, 아들아, 너 어떻게 접시를 3개를 깨트렸니 보니까 큰아들은 엄마가 맞벌이 한다고 늦게 오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이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하려고 막 접시를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서랍장에 막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3개가 한꺼번에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 형이 막 접시를 닦고 있을 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접시 하나를 들고 이렇게 접시 돌리기를 한번 놀았어. 접시 돌리기를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깨뜨렸어. 자, 이렇게 이제 의도를 보니까 큰아들은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고, 둘째 아들은 접시를 갖고 노는 게 목적이잖아요. 의도를 만약에 존중한다면 누가 더 잘못을 저질렀죠? 둘째 아들이죠. 접시 깨진 개수를 보면 큰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의도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의도를 먼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엄마라면은, 아, 아들아, 어떻게 해서 접시 깨트렸니? 그래서 설거지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깨트렸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참 착하구나.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구나. 그렇지만 너는 아직은 어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설거지는 엄마가 힘들더라도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돼. 괜찮아. 아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시 돌리기 하면서 깨트린 둘째 아들한테는, 이놈아, 접시는 음식을 먹는 그런 그릇이지 놀이를 위한 그릇이 아니다. 앞으로는 접시를 갖고 놀지 마라. 이렇게 훈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도를 구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행동을 교정할 때도 이제 이렇게 행동과 의도를 구분한다면 행동을 교정하는 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담배를 끊을 때도 담배를 피는 의도를 존중하면서 담배를 끊다면 담배 끊는 게 쉬워요.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은 뭐 긴장이 풀려요. 모임에서 뭐 어색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려요.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의도를 존중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걸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시킬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는 대신에 뭐 명상을 하거나 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그럼 담배 안 피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대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그 의도를 존중해주는 대체적인 행동을 소개를 하면서 담배를 끊게 한다면 담배 끊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와 행동을 구분하면 행동 교정이 훨씬 쉽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시작.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자, 우리 무의식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의식은 돌쇠고, 따라서 무의식은 돌쇠고, 무의식은 돌쇠. 나는 마님이다. 나는 마님이다. 돌쇠는 마님한테 어떻게 하죠? 돌쇠는 마님한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죠. 무조건적으로 돌쇠는 마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무의식도 돌쇠처럼 우리 주인님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데, 근데 이 무의식은 벙어리 삼룡이처럼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말하는 기능이 없다고요, 무의식은. 자, 우리 벙어리 삼룡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옛날 벙어리 삼룡이 마지막에 보면은 마님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불이 나잖아요. 마님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삼룡이가 불이 난 걸 봤어요. 그래서 막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말을 두들겨요. 말을 못하니까 마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막 두들겨요, 이렇게. 근데 마님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놈아, 잠만 안 자고 왜 이렇게 두드리니? 이렇게 막 호통을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삼룡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됩니까? 두들겨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우리 무의식도 그 벙어리 삼룡이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요. 정상. 자, 예를 들어서 몸살이 나서 몸살이란 정상을 통해서 제발 주인님 과로하지 마세요. 과로하면 안 됩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3일 정도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링게로 맞고 영양제 맞고 제발 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님이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또 과로를 해. 그러면 무의식은 어떻게 할까요? 몸을 더 아프게 할까요? 더 편안하게 할까요? 몸살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저도 이제 감기 증상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감기가 지금 심하거든요. 아마 지방 갔다 오면서 막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그럼 이 감기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예, 잠을 좀 푹 자고, 그동안 잠이 좀 부족했으니 잠을 좀 푹 자고,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면역도 좀 높이고, 뭐 이런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만약에 잠도 안 자고, 자, 따뜻한 물도 안 마시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심해지겠죠. 저는 그걸 알죠. 저의 이제 그 셋째 형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셋째 형님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제 제사를 두 번째 지냈나? 뭐 그 무렵에, 셋째 형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제사 모시러 오셨어요. 근데, 셋째 형님의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막 계속 한 1분 간격으로 기침하고,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심했죠. 뭐, 아주 감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감기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안 돼가지고 서울에 왔다는 거, 서울에. 근데 서울에 병원에 가보니까 폐가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로부터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셋째 형님이 보일러, 뭐, 싱크대 이런 관련 일을 했어요. 자영업을. 근데 이거는 이제 겨울 한철 장사거든요. 겨울에. 그러니까 하루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10만원, 20만원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 인생인데, 이게 이제 감기에 걸렸지만은 그 10만원, 20만원 때문에 가게 문을 열고 기침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한 거죠. 이른바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를 하면서 계속 기침하면서 감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기침은 폐렴이 되고, 폐렴은 더 심해져서 폐를 다 갉아 먹어버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는 폐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아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저희 셋째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어떤 증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몸이 더 망가지거나 인생이 더 불행해지거나 힘든 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 증상은 전기의 퓨즈와 같아요. 퓨즈. 자, 여러분들, 퓨즈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퓨즈가 내려가면 불편하죠. 지금 퓨즈가 내려갔다고 했을 때 여기 전기불도 꺼져버리고 캄캄해지면서 정말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퓨즈를 원망을 하죠. 왜 중요한 시기에 퓨즈가 내려갔을까? 그쵸? 근데 퓨즈가 내려간 것은 장기적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일이냐? 퓨즈가 내려감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를 시켜주고, 전기 과부하라든지, 자,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노는 증상이나 우리 마음의 증상이나 우리 인생의 증상도 전기의 퓨즈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증상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생은 마법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무의식은 선의적이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배우면서 너무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삶에서도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에 어떤 병이라든지 우리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정상이고요. 무의식이 그 정상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 신호가 뭔지. 자,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울하다라는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분 좋은 활기찬 행동을 해라. 외롭다라는 것은 뭐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손길을 내밀어서 도움을 줘라. 두렵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 미래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뭔가를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목표를 점검해라. 뭐 이런 거죠. 이 마음도 이렇게 정상을 보내주고 있어요.
자, 목이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지금 과로를 했으니까 좀 휴식을 해라. 자, 머리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뭐 이런 여러 신호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우리 무의식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정상에 감사해야 돼. 자, 정상에 감사하라. 시작. 정상에 감사하라. 문제에 감사하라. 네, 모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 시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제 조건인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편협된, 또는 자기만의 아집, 고집, 또는 둔감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고의 범위도 선택의 범위가 넓어야 되고, 행동, 뭐 인간관계, 모든 것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쪽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비교를 이렇게 놨죠. 술집에서 소주도 마실 수 있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양주도 마실 수 있고, 막걸리도 마실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과, 이 중에 나는 소주만 마실 수 있어, 또는 나는 맥주만 마실 수 있어, 한 가지만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술을 잘 마시느냐? 다 마시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자, 노래방을 간다면 노래방에 나는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동요도 부를 수 있고, 트로트, 고고, 디스코, 발라드, 모든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찬송가만 부를 수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하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더라는 얘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같은 나이 또래도 나는 잘 어울릴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관계없이, 직업군에 관계없이, 가치관에 관계없이, 꿈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 이 사람하고, 나는 나랑 같은 남자끼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만 좀 편안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힘들어요. 누가 더 유리하겠냐 이거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사고도 마찬가지. 사고. 나는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항상 긍정의 생각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NLP 해보니까 그래. 보세요. 나는 부정도 생각할 수 있고, 다소 부정도 생각할 수 있고, 중간도 생각할 수 있고, 다소 긍정도 생각할 수 있고, 가장 긍정도 생각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비 내리는 것을 제가 비유를 했는데, 비가 내릴 때 아주 극단적인 부정을 본다면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밀리겠어요? 비가 내려서 옷이 젖겠어요? 자, 긍정으로 가볼게요.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어요?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되겠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좋겠네. 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비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고의 범위도 확장이 될수록 보다 긍정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입장만 중요해. 자기 입장만 고집을 해요. 자, 나쁘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자기 생각만 옳은 거죠.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B라는 사람은, 내 생각도 옳은 게 있지만, 당신 생각도 옳은 게 있어요. 황희정성처럼. 제3자 이런 사람 생각도 옳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옳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잘할까요? 네, 다양한 사람. 저도 아직은, 저도 이제 고집불통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주관, 아집 이런 게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자, NLP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상대방을 많이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제 입장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NLP 덕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도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공감해 주는 노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번에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시작.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길태 이야기를 했어요. 길태.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인데, 이 길태가 2006년도인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어떤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고 아파트의 물탱크 속에 시체를 감췄다가 한 일주일 만에 발각이 되어서 잡혔다 그랬죠. 그래서 길태는 사악한 인간. 어떻게 저런 너무 인간이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다 이제 사악한 인간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가 NLP적으로 본다면은 그 길태는 선택의 폭이 좁은 인간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길태의 살인 행위도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길태가 좀 더 괜찮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요. 길에서 안 태어나고 정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양육이 되면서 용돈도 많이 받고 학교도 정상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그 21살 나이에 그 골목에 서 있었다면 나는 이미 용돈도 좀 많이 있고 친구도 많이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대학도 다니고 선택의 범위가 이미 넓은데 그때 지나가는 어떤 여자 중학생에 대해서 납치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길태가 사악하다기보다는 길태는 선택의 폭이 좁았던 인간이다. 그 상황은 납치를 하고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길태를 만약에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길태는 아마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도둑질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도둑놈을 잡고 보니까 왜 도둑질 했어요? 물으니까 우리 엄마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은행에 적금한 돈도 없고 빌릴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급한 나머지 도둑질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 1,000만 원이 돼요. 저금해 놓은 돈도 한 1,000만 원이 돼. 빌려줄 수 있는 친구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었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간이 사악한 행동을 하거나 개팍한 행동을 하거나 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악할까, 부정적일까, 문제 있는 인간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면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본다면은 그 행동을 교정시키는 것도 좀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시작.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컴퓨터처럼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원래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을 하게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해요, 원래. 문제없이 태어나요. 네, 컴퓨터도 처음에는 완제품으로 출시되잖아요. 자, 완제품으로 출시되는데 컴퓨터가 시장에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나중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죠. 처음에는 완제품이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백신이 날려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고 자 백업을 시켜야 되고 다시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새로 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벽했어요. 완제품이 컴퓨터처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래 집단으로부터 뭔가의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포증에,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 어떤 사람은 소심함에 여러 가지가 침투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완벽한 인간인데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뭔가 잘못되었을까? 저 사람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쟤는 미워하되 누굴 미워하면 안 된다? 예,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됐는데 흑백 논리처럼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NLP적으로 훈련된 거죠. 모든 사람, 우리 센터에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 좀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정말 저는 이해가 다 돼요. 이분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항상 저는 기본 전제가 이분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자, 도와주게 되면은 정말 기분 좋죠. 저는 이번에 이제 창원에 가서는 이제 제가 도와드린 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창원에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구에서 내려온 분도 계셨고, 또 창원에서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어떤 분도 계셨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은 고등학교 때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을 10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20대 중반인데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빙의 증상이더라고요. 자, 그거 치료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졌죠. 아까도 저랑 통화했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 심한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죽고 싶고 밤에 잠 안 오고 막 가게도 안 되고. 근데 저랑 한 2주 조금 넘었나요? 제가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네요. 원래 있는 걸 제가 못 찾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이 원래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가 중간에 컴퓨터처럼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장 난 것을 바로 잡아야죠.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NLP라고 하는 거예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이 NLP 기법을 쓰면 잘못된 패턴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의 백신 알약처럼 또는 백업 기능처럼 이 NLP 기법을 쓰면은 잘못된 패턴,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했어. 태어날 때 완벽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설정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만 18세 이전까지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죠? 어른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사랑이나 반대의 꾸지람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자아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만 18세 이후에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바꿀 책임은 100%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바꿀 책임은 나 자신한테 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근데 NLP라는 도구를 만났잖아요. NLP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프로그램을 바꿀 그런 수단,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른바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으면서 살 것인가, 내가 프로그램을 설정했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인간은 프로그램에 지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배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의 기능도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프로그래머다. 나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본래 완벽했던 나로 태어났던 것처럼 본래 완벽한 나를 복구를 시켜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1부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전제 조건 2부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